성년후견제 본격 시행을 2달여 앞두고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짚어보고 한국의 성년후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장애인과 농어민 등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일반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노년층과 농어민은 특히 정보화에 뒤지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열렸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일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한양대법대에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중증 치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후견인이 그들의 재산이나 신상 영역의 사물을 부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이날 토론회는 싱가포르 후견청장과 일본 법대 교수, 우리나라 복지부 관계자와 사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에서 싱가포르 후견청장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견고한 등록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며 아울러 이해 당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서울지검 구상혁 검사는 수요자 중심의 입법인 후견제도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각국에서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론했던 근본 시간을 통해서 곧 한국에서 시행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12년도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유린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일반 국민의 정보화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이른바 4대 소외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 여성 등 신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조사해봤더니 PC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4%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격차 지수는 일반 국민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PC와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 격차가 나타났다면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의 격차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1.7%로 전체 국민과 비교해 25.1%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노년층과 농어민이 스마트폰 보유율이 낮은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저소득층의 모바일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저연령층과 학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래부는 시행된 조사를 토대로 소외계층을 위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시범 보급하고 찾아가는 SNS 교육 등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2위,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수 1,000만 명. 하지만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IT 강국 코리아라는 말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근본조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지자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영유아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난립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자체, 보육법인, 학교 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도 시군구의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개인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설치 인가 시에도 지자체장이 시설 요건 외에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확인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복제TV 뉴스 개편에 맞춰 새롭게 선보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네. 성추행 사건에 이어서 네. 또 이제 사회복지계에도 뜨거운 소식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선 공약, 장애인 대선 공약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사실 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들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일단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라든지 장애 등급제 폐지, 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을 24시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발달 장애인법을 제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잘 지켜지는가를 장애계에서 잘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지난 그 복지부 진영 장관 청문회 때만 하더라도 진영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이런 약속들 다 충실히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보면 구체적인 실무 계획이 전혀 없고요. 또 발달장애인법은 원안 통과가 아니라 수정 통과를 해야 된다. 또 하나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약 역시 24시간이 아니라 이 응급안전 서비스 등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죠. 물론 모든 공약을 100% 임기 첫 해에 다 이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가는 방향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장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체적인 안을 맞춤형 개별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 이 보장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이 되게 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그 시절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런 좀 역설 같은 게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맞춤형 복지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더라도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직업 안정성이 더 우선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의료 서비스 같은 게 더 우선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점들을 맞춤형으로 이 서비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법 개정의 어떤 그 큰 방향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지를 이 장애계든 혹은 복지계든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텐데 이 점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괜히 또 마치 예전에 그 밀봉 인사처럼 밀봉 정책이 또 발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올해 상반기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명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서울의 도심에서 촛불 대회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있었는데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 세바사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에 잇따른 자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촛불 집회를 좀 열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 이 세바사의 주장 등에 좀 따르면 이 사회복지계 이 사회 단체들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의 숫자가 너무나 좀 태부적이다, 너무나 좀 적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숫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들이 관리하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든지 혹은 그 해당 지역의 여러 장애인들 또 사회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혹은 뭐 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고, 또 이 사통망, 그러니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같은 데를 접근하는 것 역시도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만 한정이 좀 돼 있고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좀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정부가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네. 4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인상하겠다라는 이런 안을 내놨는데 네.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안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아무렇게 지금 그렇죠.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힘 빼는 상황 아닐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들 혹은 뭐 사회복지사 전체가 좀 힘이 빠지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단지 그냥 수당 얼마, 수당 4만 원인가요? 뭐 그 정도 돈 때문에 사기가 지금 떨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충분한 인력 충원이 좀 된다든지 혹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뭐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산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기 진작을 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빼놓고 정부가 좀 너무나 손쉬운 그리고 좀 너무나 어떤 필요와는 좀 상관없는 이런 뭐 단순 그냥 수당 인상 이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사들 혹은 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좀 분노가 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네. 이러한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바뀌고 보다 치밀해져야 되는데 네. 참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은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이들은 국내에 적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신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시집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김수지 씨. 간경화인 남편과 2딸, 척추 분리증이 있는 여동생까지 신경 써야 하는 버거운 삶에 의지할 곳 없었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애기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저기 생각해도 아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김 씨에게 희망을 전한 것은 12년 전 한국에 온 밀핀 리미 씨입니다. 우연히 김 씨의 소식을 듣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연결해 준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 왔을 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입장이 똑같은 친구, 이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마음이 먹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어. 올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는 4개월간의 활동을 펼친 결과 217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발굴하고 경기도 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분들 활동을 해서 그런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계속 교육을 하도록.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가 따뜻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 교육 참여에 기회가 적은 주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문을 열었던 경기도의 마을 배움터. 이 주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민간 기업들도 마을 배움터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고향마을. 이른 넘어 고향 땅을 밟은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외출이 잦지 않았지만 인근에 무료 평생 배움터, 일명 행복학습관이 생기면서 요즘은 악기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하는 어르신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나와요. 여기 수업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이지요. 이거는 꿈에도 생각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하겠어요. 2010년 경기도가 평생학습 기회가 적은 지역에 교육 기회를 늘리자며 시작한 행복학습관은 12곳. 공기관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희망을 퍼뜨리면서 민간 기업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으로 오늘 행복학습관을 본따 5곳이 더 문을 열었습니다. 진화된 점은 마을 공동체 형식으로
교육 품앗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고를 주민끼리 이어간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전액 지원으로 5개의 행복 학습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배움의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시도가 행복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학교 자체가 배움의 장터, 나눔의 장터, 우리들의 소망의 장터인 것 같아요.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14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 여수시의 총 예산 규모는 14.3%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수시는 1,12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시의 총 예산 규모는 7,858억 원에서 8,98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행사 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대신 영유아 보육 지원,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5월의 따스한 햇살과 꽃의 향연 속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인신문이 1,000호를 발행했습니다.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장애인신문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장애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발전에는 장애인신문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과정에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신문은 더욱 선진화된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의 삶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장애인신문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애인신문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989년 제1호를 발행한 이후에 1,000호의 긴 역사를 우리 장애인과 함께 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밑거름이 되어 왔고 초석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신문 1,000호를 뛰어넘어 이제 2,000호, 3,000호를 건너갈 때에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인권과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 신문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